안녕하세요. 반려동물 계열을 담당하게 된 펫에듀 반려동물 관리사 나헌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한 4시간 정도 저희가 반려동물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는 동물과 반려동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고양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네 번째 시간에는 기타 반려동물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동물과 반려동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다 제목만 보셔도 어떤 내용인지 대략 감이 오시죠? 동물과 동물. 그런데 이 앞에는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네, 이 앞에 뭐가 있죠? 반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려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한테 쓰는 단어죠? 우리가 결혼한 부부끼리 내 인생의 동반자 또는 배우자 또는 반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서로 간에 친밀한, 그야말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반려라고 하는 단어로 하는데요. 우리 동물 앞에 반려라고 하는 글자를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일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물과 사람에서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이 어떻게 분류되어졌고 어떻게 이름 지어졌고, 그 다음에 동물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과연 동물과 사람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부터 이름 지어졌고 언제부터 생겼는지, 그리고 반려동물 그 산업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공부해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딱 보시면서 느끼시는 거 있지 않으세요? 인간이 반려동물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고요.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반려동물의 입양 및 관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에게 옮겨지는 전염병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의 반려동물들도 보호하고 우리 인간들도, 우리 여러분들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반려동물과 관련된 기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동물 등록제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반려동물의 매매와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물의 계열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창한 생물의 계통에서 바로 동물계에 속하는 생물의 총칭이다라고 합니다. 이 동물계에 반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식물계죠. 동물계에 반하는 게 식물계인데요. 동물계와 식물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동물계와 식물계의 차이점은 바로 첫 번째, 운동 능력의 동물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감각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계가 구분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동물계에는 운동 능력과 감각을 지닌 진핵 생물력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간들이 뭔가 다른 동물들과의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어떤 단어가 이제 만들어지죠?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짐승. 그래서 동물은 인간과 다른 짐승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동물보다 못하다는 말보다는 짐승만도 못한 그런 단어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짐승입니다. 인간 역시 생물학적으로 어디에 속하죠? 동물에 속합니다. 동물종은 약 100만여 종이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곤충입니다. 곤충은 약 80만여 종이 되는데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런 예측을 하죠. 앞으로 지구를 지배할 종은 바로 곤충일 것이다. 왜 그럴까요? 곤충은 가장 조그맣죠. 어떻게 보면은 이 힘으로 따지면 가장 연약한 게 이 중에서 곤충, 어류, 조류, 파충류, 포유류, 양서류 중에서 가장 연약한 게 바로 곤충입니다. 근데 어떻게 곤충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과학자들이 예측을 할까요? 바로 그거에는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 번식력입니다. 번식. 이 곤충들의 번식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4번, 5번씩 번식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리고 한 번 했을 때 몇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의 알을 낳아서 바로 그 번식력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뛰어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생존력입니다. 이 곤충들의 생존력은 점점 진화돼 가고 있는데요. 이걸 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요즘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농약을 한번 뿌려서 죽은 곤충이 새끼를 낳으면 그 다음에 그 농약을 뿌려도 그 곤충은 안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면역력이 생기는 거죠. 바로 여기서의 생존력은 바로 외부 환경에 대한 면역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게 바로 곤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말하는 종류가 어류이고요. 그 다음에 2만 1000여 종 있죠. 그 다음에 조류가 약 8000여 종 됩니다. 파충류가 약 6000여 종 되고요. 포유류가 4000여 종, 양서류가 약 3000여 종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100만여 종 정도가 동물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동물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동물의 분류는 최초의 기준은 좀 이렇게 실제적으로 유연성이나 계통과는 좀 동떨어진 분류였었죠. 그러다 1758년에 칼폰 린네라고 하는 사람의 이명법 이후 좀 더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1800년도 중반, 에 찰스 다윈의 생물 질환원의 제창 이후에 좀 이렇게 훨씬 더 명확하고 다양하게 분류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은 고정된 종이나 무리의 근원적 발생이 아닌 진화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때 이제 밝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 전 페이지에서 뭘 말씀드렸죠? 곤충의 면역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의 그 면역력은 날이 갈수록 진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동물은 고정된 종이나 무리의 근원적 발생이 아닌 진화의 결과물로 점점 확대되어지고 넓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진화의 결과물로 인해서 현재의 동물들이 구성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현생 동물계의 계보 발생이나 체제에 대한 이제 비교 연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현생 동물계의 계보나 체제에 대한 비교 연구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점점 어떻게 돼요? 생화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되고 채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원래 동물은 속, 과, 목, 강, 문의 단계로 구분이 되었었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위 분류를 표시했었어요. 그런데 이후 동물은 뭐로 이제 분류되어졌습니까? 종으로 분류되어졌죠. 종으로 분류되어졌고, 종은 다시 아종으로 세분화되어졌습니다. 아종에는 3명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아종에 속하지 않는 동물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 붙여진 이름, 한문으로 선취권이라고 하는데요. 선취권, 요거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국제동물명명구약에 적용이 되죠. 자, 이제 동물의 개요와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 이제 동물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동물을 참 여러 용도로 이용을 했었죠. 옛날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랜 시절에 보면은 사람이 동물을 잡아서 그들의 가죽과 그들의 고기와 그 다음에 그들의 노동력을 사람들이 이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을 길들이고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인간들이 옷과 음식, 그 다음에 노동력 등을 제공받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활은 조금씩 안정이 돼가고 풍요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활용 용도에 따라서, 동물의 활용 용도에 따라서 여러 품종으로 분류를 하고 개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종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동물과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동물과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데 그게 바로 무슨 동물일까요? 애완동물입니다. 이제 애완동물의 개념으로 이제 그 동물들과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고 나와 같은 주거 공간에서 키우고 이제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물은 학술적인 연구, 의학의 발전을 위한 실험 재료로 사용되어졌죠. 그래서 흰 쥐나 토끼 이런 동물들을 통해서 이제 백신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백신을 만들면 제일 먼저 동물 실험이라는 걸 하죠. 동물 실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그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동물 실험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어떠한 해를 끼치는가 안 끼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험을 하고 거기에서 얻은 백신으로 전염병을 예방을 하고요. 치료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옷으로도 음식으로도 노동력으로도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기도 했던 그런 동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화와 문명의 발달로 이제 동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여태까지 사람들이 동물을 통해서 수많은 이득을 챙겨놓고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의 삶은 점점 발달하죠. 산업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동물들을 보호하고 동물들에게 대해서 더욱더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야생동물의 서식지는 어떻게 됩니까? 날이 갈수록 파괴되어 가고 있었죠. 그래서 무분별한 남획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종의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19세기 말서부터 20세기 초에 우리 이제 인간들의 무기나 그런 산업이 급격히 발달을 하죠. 그러면서 산업화의 발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산림이 황폐해지기 시작을 하고 거기가 도시가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살았던 수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으로 피하거나 아니면 무수히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졌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산업화의 발전이 급격히 일어나면서 수많은 도시들이 지금 생겨졌죠. 그럼 여기에 살았던 수많은 동물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거나 죽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남획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종의 비율이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동물이 서식하는 자연환경의 보호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중요한 국가적 과제고 전 세계적인 과제입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뭘까요? 고래 포획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기구가 아주 철저하게 감시를 하죠. 그것처럼 이제 동물이 서식하는 자연환경의 보호는 국가적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제 반려동물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반려동물의 전 단계가 이제 애완동물인데요. BC 3000에서 4000년경으로 추정되는 이집트 벽화에서 최초의 애완동물 비슷한 그런 벽화가 발견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이집트의 왕족이 사냥을 하는데 그 옆에 이렇게 고양이 한 마리가 같이 있죠. 이것이 이제 최초에 발견된 애완동물 벽화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개와 원숭이가 부유층 가정에서 길러졌다라고 문헌에 기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옛날에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면 그 집안에 원숭이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로마 시대에는 그러한 개와 원숭이가 부유층 가정에서는 어떻게 가정에서 길러졌다라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 페이지에서도 저희가 봤지만 이제 우리 인간들의 산업의 발달과 물질적인 풍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급격히 시작이 되죠. 한마디로 해서 산업의 발달이 기존의 몇천 년보다 최근 100년이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산업의 발달로 인해 우리 인간들에게는 물질적인 풍요가 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물질적인 풍요가 왔는데 오히려 동물들은 서식지가 파괴되고
또한 그들을 무분별하게 우리가 남획함으로 인해서 멸종 위기에까지도 간 동물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산업의 발달과 물질적인 풍요가 반드시 우리 인간들에게 좋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우리 인간의 성정이나 심리적으로 점점 어떻게 되어진다? 피폐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집니다. 저희가 어릴 때보다, 저희가 청년일 때보다 지금의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느끼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는 훨씬 더 많죠. 하지만 그들의 심리적인 그런 정서상의 불안정은 저희 때보다 훨씬 더 요즘에 청소년과 청년들이 더 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애완동물의 개념이 탄생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가 애완동물은 뭐다? 정서상 교감한다 그랬죠? 바로 애완동물의 개념은 상실되는 인간 본연의 성정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애완동물은 상실되는 인간 본연의 성정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명명되어졌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받고 즐거움을 주며 보호하고 사육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바로 이 즐거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성정이나 심리상에 피폐해지는 것을 회복시켜준다. 바로 이것이 애완동물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애완동물보다 더욱더 이제 발전된, 더욱더 우리 인간들과 가까워지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요. 바로 무엇입니까? 반려동물입니다. 반려. 이 반려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는 친구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것보다 더욱더 친근한 말은 가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려동물은 애완동물이 우리와 정서적인 교감만 나눴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애완동물보다 정서적 의미로 심화된 개념으로 20세기에 새로이 명명이 됐는데요. 20세기 언제요?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명칭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반려동물은 공식적인 단어가 되고 말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반려동물은 아주 독특하게 사람이 동물에게 기여하는 것보다 동물이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동물에게 정서적으로 의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불행한 말인데요. 사람이 얼마나 의지할 곳이 없고 정서적으로 말라갔으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거 그거에서 더 넘어가서 동물들에게 우리가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이 주는 여러 혜택들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사람이 동물에게 주는 혜택이 아닙니다. 동물이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딱 느꼈던 게 뭐냐면요. 옛날에 3, 40년 전에는 개와 고양이를 기를 때 그들에게 돈을 쓰는 거는 꿈도 못 꿨어요. 그들을 뭐 아프다고 병원에 데려간다? 이런 거는 거의 상상을 못했죠. 그러다가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기면서 점점 우리나라에도 이제 애완견센터, 동물병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도 애완동물일 때도 우리 인간들은 애완동물들에게 돈을 쓰는 거를 아까워하는 경우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거 많이 비쌌고요. 의료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지금은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우리 사람들이 반려동물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다 보니까 그때와 똑같은 재화가 들어도 그거를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 반려동물을 통해서 내가 정서적으로 심히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으며 그들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재화가 이 반려동물들에게 아프고 그들을 가꾸는 데 쓰이는 재화가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은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며 야생성보다는 사람에 의한 훈육으로 학습된 동물의 명명 필요성이 처음으로 환기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주거 공간에서 사는 친구와 가족, 정서적으로 긴밀한 사이를 강조하는 반려라는 호칭이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반려라고 하는 호칭은 뭐라고요? 같은 주거 공간에서 사는 친구, 가족, 정서적으로 매우 긴밀한 사이, 바로 요거를 강조하는 반려라고 하는 호칭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의 반려동물은
가족의 개념이죠. 그래서 입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입양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사육이 아닌, 애완동물까지만 해도 사육이라는 단어를 썼죠. 근데 이제 반려동물에서는 사육이 아닌 동거의 관계로서 인간과 비슷한 격으로 대우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친근하게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의 종류에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 이제 계속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바로 개, 고양이, 햄스터, 이구아나, 카멜레온, 금붕어, 열대어, 앵무새, 카나리아 등 매우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우리의 반려동물로서 우리가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개하고 고양이죠. 근데 여기서도 또 나뉩니다. 개를 좋아하시는 분은 또 개만 기르세요.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고양이만 기르세요. 근데 고양이를 우리나라에서 키우기 시작한 거는 몇 년은 되진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개를 많이 주로 키웠고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 고양이의 야생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개는 야생성보다는 인간들을 의지하는 그런 동물이라면 고양이는 그거보다는 더더하게 야생성이고 공격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양이 키우는 것을 좀 두려워했죠. 그래서 고양이보다는 개를 훨씬 많이 키웠는데 점점 우리나라에도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 숫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통수단이자 스포츠의 수단이었던 말도 이제 반려동물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반려동물의 선진국 같은 데 보면 선진국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다양하죠. 뭐도 합니까? 사자와도 같이, 표범, 심지어 뱀을 가정 안에서 같이 사는 그런 가정을 보게 됩니다. 매우 다양합니다, 선진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반려동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개하고 고양이가 주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반려동물 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초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인데요.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반려동물 관련돼서 대단히 많은 제품들이 생산되어지고 있고요. 다양한 직업군들이 도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려동물들, 이제 저도 반려견이 있는데요. 그 간식을 이렇게 사러 가서 보면 종류가 너무나 많아요. 도대체 뭘 사줘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반려동물과 사는 가정이 과반수, 약 50%죠, 50%. 5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한국은 선진국에는 못 미칩니다. 한국은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런 가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통계가 약 1000만이고요. 비공식적으로는 약 1500만 이상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선진국들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들이 대단히 성업 중인데요. 반려동물의 진료와 복지를 위해 엄청난 재화를 지출하고 있죠. 전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개와 고양이를 키운다라고 말하던 시대, 그 다음에 애완동물을 키운다라고 말하던 시대에도 이 재화 지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꺼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애완동물을 한 20년 전, 그 당시에 애완동물에게 무엇을 사준다, 무엇을 먹인다, 아니면 그들의 아플 때 수술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으면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당연시하죠.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은 투자를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당연시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반려동물 장례식 대행 산업도 있고요. 반려동물을 위한 첨단 IT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협회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장례식 대행 사업이라든지 지금 진행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3번 과학기술의 발달은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IT 산업의 동반 성장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가 반려동물의 건강과 운동량을 체크하는 첨단 헬스케어 제품이 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반려동물 전용 위치 추적기도 만들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입니까? 따라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반려동물의 선진국은 아니지만 선진국 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2천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반려동물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약 얼마 정도 되냐면 4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2020년도에는 얼마를 예상하냐면 약 6조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제 키워지겠죠.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반려동물의 선진국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반려동물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정신적인 건강과 신체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볼까요? 요즘 여러분들 혼밥, 혼술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사람들이 혼자 무엇인가를 생활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과 상호 소통을 통해 인간의 정신적 건강의 회복 및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하겠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이제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들과 서로 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나의 정신적인 건강이 더욱더 회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치료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돌보면서 우울, 불안, 스트레스 감소, 인간의 자아 존중감 및 성취감이 향상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반려동물이 초기 치매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제 주변에 있는 그 예를 경험한 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아시는 형님의 어머님이 초기 치매 증상이세요. 초기 치매 증상과 우울증이 이제 같이 한꺼번에 온 거죠. 그래서 저녁에 이제 이렇게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그 방에서 안 나오세요. 침대에서 불 딱 꺼놓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 계세요. 드라마도 안 보세요. 왜? 초기 치매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 내용이 연결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드라마도 안 보시고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항상 불을 꺼놓고 있으시니까 우울해지고. 그 아는 형님이 얼마나 좀 답답하시겠어요. 전 일하고 저녁에 딱 퇴근해서 보면 어머니가 항상 어두운 방에 혼자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시니까. 근데 이제 주변에서 누군가가 초기 치매에는 반려견이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반려견을 입양을 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정말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 어머니가 반려견을 너무 예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웠던 방이 일단 제일 먼저 환해졌고요. 그 다음에 항상 우울증에 걸리셨던 어머니의 표정이 되게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식사도 이제 잘하시고요. 그래서 그 증세가 날로 좋아지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딱 한 가지 부작용이 있었대요. 너무나 웃긴 거는 그 어머니가 아들보다 반려견을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요 한 가지 부작용을 빼고는 너무 좋고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것처럼 반려견이 우리 사람들과의 상호 소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정신적 건강의 회복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반려견이 웃으면서 우리를 많이 쳐다보고 이렇게 맑은 눈망울로 우리를 쳐다볼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주 즐겁지 않으세요? 막 껴안아주고 싶고 막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귀엽습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아기를 봤을 때 그런 기분입니다. 우리가 아기들이 처음 우리를 부모를 향해서 웃고 막 이렇게 했었을 때 부모들은 너무나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여인이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임신했을 때예요. 임신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한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세요. 그건 뭡니까? 그 아이가 주는 정서적인 그 위안과 위로, 그 다음에 나에게 또 다른 가족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게 너무나 그 임산부에게는 겉으로 건강하게 되고 행복해 보이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반려동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밖에서 한번 대화를 하다가도
나중에 빨리 들어가서 반려동물 보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 키우는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죠. 야, 무슨.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뭐야? 내가 지금 밖에 나와 있지만 내 머릿속에는 집에 있는 반려동물들이 생각난다는 거. 그거는 뭐예요? 그만큼 그 반려동물들이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간의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인간들은 반려동물들 돌봄으로써 옥시토신, 프로락틴, 도파민 등 건강에 좋은 신경화학 물질의 분비가 촉진이 돼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혈압이 저하되고 스트레스가 감소가 되죠. 딱 요거 두 개만 봐도 아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생존율은 더욱더 늘어나겠죠. 두 번째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장기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해준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자랄 때보다 요즘의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훨씬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미디어가 너무 많아요. 핸드폰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으로 인해서,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은 너무나 정서상으로 메말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친구들 만나면 다 욕하고 뭐 안 좋은 얘기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포악해지고 점점 더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 되거나 아니면 사회 가운데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럴 때 반려견이 우리의 자녀 옆에 있으면 그 반려견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아주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모든 어른들이 다 겪었던 건데요. 저희가 신체가 발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오죠. 우리의 신체가 발달하고 더욱더 성장할수록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요.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반려견들을 통해서, 반려동물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정화시켜주고 감소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반려동물을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려동물을 입양을 하려면 반드시 요 세 가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입양하려고 하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내가 입양하는 반려동물의 습성, 그 다음에 어떻게 같이 생활해야 되고, 그들에게 식사나 무엇을 줘야 되고, 잠자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고, 그들의 배변 활동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충분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있는 생활계획과 경제적 여건을 확인한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단어만 없으면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사람을 넣어보세요.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거나 우리가 고아들, 어린아이들을 입양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뭡니까?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생활 계획을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삶이 너무 바빠서 집에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삶이 혼란한데 어떻게 내가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냥 집에다만 놓고서 방치한다? 그건 반려동물을 키울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인 여건도 봐야죠. 왜요? 반려동물이 아플 때 병원에도 데려가야 되고 그들의 간식 및 그들의 주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살펴줘야 되는데 내 경제 상황이 나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활 계획과 경제적 여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내가 요거 두 개가 됐어요. 1번과 2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싶으면 그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 및 질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처 요령 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걸 모르면 반려동물이 아플 때 허둥지둥 되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입양 전 그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체크한 것과 동시에 또한 이 반려동물은 어떠한 질병들이 주로 오는가에 대한 걸 알아서 그 질병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 요령법을 알아야 터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입양했을 때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가족이 하나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반려동물의 입양은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결정. 한마디로 해서 내 가족이 하나 생기는 거죠. 여러분, 가족은 이 세상에서 모든 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예요. 동물이라는 생명이 있는 개체를 돕는 기회를 통해 성취감과
마음의 치유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사람에게 옮겨지는 전염병, 인수공통 전염병인데요. 여기에 한 12가지 정도 저희가 지금 이제 기록했는데요. 요거 이름들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탄저병. 이 탄저병은 지금도 농가 쪽에서 상당히 골치를 썩히고 있는 병 중에 하나인데요. 탄저균이 묻은 사료나 풀을 먹은 가축의 고기를 사람이 섭취했을 때 인간에게 전염이 됩니다. 지금 농가에서 이 탄저균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다 그러죠. 근데 1979년 소련에서 대량으로 사육하는 소들이 탄저균에 감염된 사료를 먹고서 다 죽었어요. 근데 이 고기를 이제 사람들에게 먹인 거죠. 그래서 약 2개월간 그러니까 2천여 명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이번 광견병은 광견병 바이러스를 지닌 동물에게 물렸을 때 이게 전염이 되죠. 근데 희한하게요, 광견병 바이러스에 물린 지닌 동물에게 물려서 전염이 되면 그 환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을 무서워한다는 공수증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심할 때는 사망률이 80%까지 오르고 경련과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는 옛날 광견병 걸린 개를 한번 봤는데요. 와, 온 동네가, 그게 이제 제가 국민학교 때인데, 온 동네가 공포에 떨 정도로 아주 무서운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그때는 이 광견병이 걸린 개들이 좀 많았는데요. 그래가지고서 그때 제가 무서워서 집 밖으로 못 나갔던, 저희 부모님들이 아예 밖으로 못 나가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조류독감은 요즘 이제 가장 많이 여러분들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죠. AI 바이러스라 해서 H5N1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와 접촉했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마비 또는 심한 고열이 발생하고요. 폐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패스트는 중세시대에는 흑사병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쥐를 숙주 삼아 기생하는 벼룩에 의해서 전염이 되어졌죠. 소결핵병,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텐데요. 소결핵병이 우리나라에서 일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됐어요. 일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돼서 매년 젖소들에 대해서 대상으로 정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양성 판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이 소결핵병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병 중에 하나죠. 브루셀라는 가공이거나 멸균 처리가 되지 않은 우유 및 유제품을 섭취했을 때 또는 감염된 사체의 취급 시에 피부가 상처난 거기 피부나 결막 등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야토병, 잘 못 들어보셨죠? 툴라레미아라고도 하는데요. 야생 토끼를 접할 경우 식용, 매토끼 등을 식용으로 취급하는 경우 이제 주로 발생을 합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1977년에 포항에서 이제 처음 발병했었는데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한 10일 만에 퇴원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큐열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으로 인해 일어나는 질병인데요. 국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9번 구제역. 이것도 이제 아까 조류독감과 비슷하게 국내에서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것도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이 되는데 뭐예요? 발급이 2개인 소나 염소, 사슴, 돼지 등에게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치료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방만이 최선이다 하는 것이고요. 2010년 이후 약 국내에서 3조 원의 피해를 3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대요. 그러니까 아주 지속적으로 우리 농가를 괴롭히고 있는 병이죠. 피부 사상균증. 인간에게 비듬에 해당하는 피부병인데요. 피부에 가려움증,
발진, 탈모, 원형 탈모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1번 살모넬라, 티푸스성 질환에 해당하는 구토, 복통, 설사, 바로 식중독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중독의 원인. 소형 촌충증, 보통 드워프 햄스터, 햄스터 중에 아주 가장 작은 햄스터 중 하나죠. 드워프 햄스터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식욕부진 및 두통, 발열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동물 등록제. 반려동물 관련된 기본 사항인데요. 이제 동물 등록제입니다. 등록 대상이 되는 반려동물은 월령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3개월. 그리고 동물 등록제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이건 의무입니다. 의무. 그리고 등록처는 전국의 시, 군의 구청에서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등록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인구 10만 이하의 시, 군 또는 도소, 벽지, 오지 등에서는 등록이 불가능하죠. 4번 등록 시 무선 식별장치, 내장형이고 외장형이 있는데요. 외장형은 주로 이제 목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장형을 주로 요즘 이제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 시 무선 식별장치를 반려동물에게 착용시킵니다. 그리고 등록된 반려동물이 일정 주거지역, 거주지역에서 일정 지역을 벗어날 때는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물 등록제에 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반려동물의 매매와 관리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매 관계인데요. 여기서 가장 잘 알아두셔야 될 것은 15일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일이 기준입니다. 15일.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15일이라고 하는 거. 자, 판매 후 15일 이내에 죽었을 경우, 판매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죽었을 경우 두 가지로 나누죠. 근데 또 이 각각에서 또 두 가지씩을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뭐냐? 사업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판매자죠. 판매자에게 기책사유가 있는 경우, 판매자에게 기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동정의 반려동물로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인데요. 소비자는 구입가 50%를 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입양하기 전에 자세히 알아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그 입양하기 전에 내가 입양하려고 하는 동물에 대해서 건강 상태라든지 질병 상태를 확실히 체크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뭡니까?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소비자가 50%를 자기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안 좋은지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 소비자에게 기책사유가 분명히 있거나 사업자가 질병 발생 시,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업자가 이 반려동물을 이제 매매할 때 뭐냐면 어떠한 질병이 발생하면 반드시 통보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요거를 고지했어요. 소비자에게 말했다 그 말이죠. 근데 소비자가 이거를 응하지 않았을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면 판매자가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 혹 이런 어떤 질병이 생겼을 경우 반드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주십시오. 15일 이내에 생겼을 때. 그런데 소비자가 발병을 했어요. 반려동물이. 근데 판매자에게 고지를 안 했어요. 근데 죽었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했는데 그게 나타나면은 보상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판매자가 고지했으면, 통보 의무를 고지했으면 이거를 반드시 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판매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할 경우입니다. 판매업소가 수거 후 치료 및 완치된 후에 소비자에게 다시 인도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질병으로 폐사를 했다. 그냥 첫 번째는 뭐예요? 치료할 수 있는 경우죠. 두 번째는 폐사일 경우는 동종으로 교환하거나 또는 전액 환불. 이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동종으로 교환하거나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 하지를 않으면 이렇게 소비자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주택에서는 이거는 기본 상식이 되겠죠. 키우는 것은 관리장 법안에서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주거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들에게 피해를 미칠 경우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의 목적은 동물의 생명보호와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 학대 행위를 방지해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꾀하며 생명 존중 사상에 입각한 자세로 국민의 전반적인 감수성 향상 및 정서 함양에 이바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 및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복지 증진에 힘을 쓰고 학대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생명 존중 사상에 입각해서. 그랬을 때 우리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다고요? 우리의 감수성이 향상이 된대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동물보호의 기본 원칙은 첫 번째,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공포 및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갈증 및 굶주림 등 외형적 학대를 금할 것. 사실 이 부분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참 이 가축, 동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좀 등한시했죠. 그리고 이렇게 함부로 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몽둥이 가지고 개들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그걸 철저히 금합니다. 동물의 정상적인 행동 양식과 생육 환경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물을 고통이나 상해,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정상적인 생활 유지, 공포 및 스트레스 부여하지 말 것, 갈증 및 굶주림 등 외형적 학대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정상적인 행동 양식과 생육 환경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조성해줘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고통이나 상해,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보호 및 관리, 동물의 합리적인 보호를 위해 동물복지위원회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목을 매다는 등 정서상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했습니다. 동물을 운송할 경우 적합한 사료와 물을 반드시 공급해야 됩니다. 소유자는 동물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사료와 물, 운동과 휴식, 수면을 보장해야 하며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치료할 뭐가 있다고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치료해줘도 된다가 아니라 치료할 의무입니다. 의무. 또한 반려동물의 유기는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또한 마지막으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 사업을 계획 중인 사업자는 동물 장모업이라든지 동물 판매업 또는 동물 수입업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을 계획 중인 사업자는 어디일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예, 법안에 따라 시설과 인력의 구비 여부를 심사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과 신고를 통해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 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동물과 반려동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이제 반려동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죠. 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개의 개념과 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의 개념과 개의 몸의 구조, 그 다음에 개의 감각기관 등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종류별로 구분을 해서 개들의 종류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개의 그룹별 종류를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또 사회적 활동견의 종류를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체형별 분류인데요.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다양한 특성별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견, 사냥견, 경주목적견, 경비목적견, 수상견, 기타 반려견 등 해서 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는 늑대나 젤칼, 여우 등 객가에 해당하는 동물 전체를 말합니다. 개들의 경우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우량종으로 번식이 됐는데요. 그 특정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집 나르기 또는 경계,
사냥 등 이러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점점 우량종으로 번식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품종 간 번식을 통해 수많은 품종들로 개량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임의의 목적, 우리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수많은 품종들 간의 서로 간의 교배 등을 통해서 매우 다양한 품종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반려동물로서 개와 인간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단순히 사회적인 것만이 아니고 애착적 차원으로서 요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반려동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반려동물은 밀접한 관계 수준이 아니라 아예 나의 가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개는 약 인간과 개의 관계는 한 15,000년 전 늑대에서 개가 이제 진화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인간과 동고동락한 시기에는 한 1만 년 전, 그러니까 인간과 동고동락. 약 1만 년 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개와 고양이는 완전 달라요. 개는 사회적인 동물로 인간에 의해, 사람에 의해 번식 및 사육되어 왔어요. 그리고 고양이와 달리 고양이는 대단히 야생적이죠. 그리고 독립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고양이와 달리 야생 생활보다는 대리 지도자 누구요? 인간. 사람이 있는 집단 생활에 훨씬 더 적응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는 처음에는 이제 단순히 가축,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집 나르기, 경계, 사냥 등에 의한 가축의 개념이었다가 이제 우리 정서상의 피폐함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애완동물로 우리가 이제 여겼다가 이제는 뭐예요? 완전 가족처럼 여기는 거죠. 나의 가족처럼 개들을 여기는데 왜 그게 가능하냐? 개는 고양이와 달리 야생생활보다는 인간이 있는 집단생활에 훨씬 더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의 생애주기는 약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짧은 수명인데요. 그에 따라서 생애주기에 따라서 맞춤별 교육 및 급식 등이 필요합니다. 반려견의 첫 1년은 사람으로 치면 약 15에서 17년입니다. 딱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청소년기죠. 그리고 그 후에 1년은 뭡니까? 약 한 8년 정도, 사람으로 따지면 8년 정도 지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15에서 더하니까 23세에서 25세 정도가 되죠. 이때가 바로 뭡니까? 청년기입니다. 그리고 개에게는 이때부터 이제 성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 이후부터 매 4년을 측정하는 것으로 해서 반려견의 나이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개의 몸의 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개의 얼굴은 다양한 행동 언어 표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개의 얼굴이 우리 사람을 향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어떤 언어적인 표현의 도구가 되고 있는데요. 그거를 바로 뭐라 합니까? 카믹 시그널, 몸짓 언어라고 하는데요. 이 카믹 시그널의 일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려견의 얼굴을 보고서 우리는 지금 이 반려견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의 얼굴에서 우리는 그 아이의 기쁨과 슬픔을 알 수 있고요. 또한 그 아이가 배고프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아이가 어디 아프다는 것도 알 수 있듯이 이 반려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굴이 그런 표현의 중추적인 역할이다. 그러고 해서 일반적인 표정과 귀의 움직임, 코 핥음, 입꼬리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양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후 1년이 지나면 성견이라고 하고요. 성장기간 동안은 연골 상태로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데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에는 아직까지 뼈가 계속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아물지가 않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잘 부러지거나 합니다. 그래서 특히 조심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반려견의 경우도 1년이 되기 전까지는 이 골격이 연골 상태입니다. 이것도 또 반려견마다 다 틀립니다. 연골이 특별히 그러니까 골격이 특별히 약한 반려견 종이 있거든요. 그런 종을 입양해서 키울 때는 특별히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죠. 원래 꼬리는 몸의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인데요. 원래 꼬리는 몸의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바로 뭡니까? 사람이 보기에 꼬리는 감정을 표현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다. 그래서 보통 동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바짝 세울 때는 친근함, 반가움의 표현이죠. 그리고 꼬리를 이렇게 딱 내려서 뒷다리 사이에 딱 집어넣을 때는 두려움과 복종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꼬리는 뭐다? 몸의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발바닥은 매우 섬세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활동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쿠션 역할을 해주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그 반려견도 발바닥 이렇게 한번 눌러보셨나요? 되게 푹신푹신합니다. 저는 이렇게 옛날에 그 발바닥 누르는 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제가 키우던 그 반려견의 발바닥을 이렇게 누르는 거를 참 잘했었는데요. 되게 푹신푹신합니다. 그래서 그게 매우 섬세한 조직이라서 쿠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상처를 입잖아요. 이게 상처가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하게 하셔야 돼요. 이 발바닥이 아주 섬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발바닥은 유일한 땅구멍이며 체온 조절을 관장하는 곳이에요. 체온 조절. 그리고 다섯 번째, 이빨은 42개까지 납니다. 그리고 생후 약 8주까지는 28개의 유치가 있고요. 16주부터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치가 잘 빠지고 영구치가 잘 나오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시기다. 혀는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고 특히 단맛을 가장 강하게 느끼죠. 단맛을 가장 강하게 느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게요. 개들이 이렇게 핥는, 이제 자기 몸을 이렇게 핥는 경우가 있는데 알칼리 성분이 강해요. 개 혀에 묻어있는 침이 알칼리 성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신체 청결을 스스로 관리하는데 만약에 몸에 상처 있는 곳을 이 혀로 핥으면 오히려 상처가 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을 때는 이 혀로 그 상처를 핥지 못하도록 관리를 특별히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상처가 덧나서 더 큰 상처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털은 신체를 보호하고 뭘 합니까? 체온을 유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각기관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각인데요. 시각은 눈앞의 사물보다는 원거리의 사물을 잘 봅니다. 그래서 초점 조절 능력이 약 사람의 1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딱 보세요. 최소 눈앞에서 몇 센티미터? 30에서 35cm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만이 이게 사물을 식별을 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반려견이 너무 귀여우니까 딱 들고 바로 눈앞에 대고 막 이렇게 눈을 마주치죠. 근데 우리 반려견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앞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귀엽다고 막 하는데 반려견 입장에서는 도대체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냄새, 후각으로만 지금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지사물, 딱 서 있는 것과 색상의 인식은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정지사물과 색상의 인식은 사람보다 떨어지지만 개는 간상세포가 많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물과 야간에 매우 뛰어납니다. 야간에는 사람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나죠. 이게 보통 동물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그래서 동물들이 주로 야간에 사냥하는 경우가 많은 게 야간에 아주 식별을 잘합니다. 청각은 약 40에서 6만 헤르츠 정도의 진동수를 갖는 소리를 듣는데 이거는 매우 다양한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소리, 아주 넓은 소리, 아주 깊은 소리, 아주 좁은 소리, 아주 다양한 소리를 듣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귀의 걷기의 근육을 통해 소리가 나는 방향을 감지해요. 한번 여러분들 테스트 해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이러고 있다가 어디서 소리가 나면은 두리번거리죠. 왜? 분명히 어느 쪽 방향에서 소리가 났는지 대략은 알지만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두리번거립니다. 뭐야 하고 내 뒤쪽에서 났는지 앞쪽에서 났는지 구분 정도는 하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잘 구분을 못해요. 근데 이 반려견들은요, 소리가 나면 딱 하고 정확하게 거기를 쳐다봅니다. 저는 이걸 테스트를 해봤어요. 저하고 반려견 사이가 한 30m 정도 되나요? 저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반대편 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뭘 하나 이렇게 딱 떨어뜨렸는데요. 진짜 정확하게 소리가 아주 미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정확하게 돌아서 저희 쪽을 보더라고요. 그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청각적인 부분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다. 시각은 사람이 훨씬 뛰어나지만 사람들은 뭐예요? 서 있고 정지되어 있는 사물과 색상에는 뛰어나지만 움직임과 야간에는 오히려 더 개들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하죠. 후각은 거의
사람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납니다. 사람의 몇 배 이상이요? 1000배 이상입니다. 1000배 이상. 근데 사실 이게 사람의 1000배 이상이, 저 같으면 이게 1000배 이상 정도까지 후각이 좋을래? 하면 저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너무 세밀한 냄새까지 다 나니까. 왜 이렇게 사람의 1000배 정도 이상의 후각 능력을 갖고 있냐면, 코 속의 상피 조직을 통해서 냄새를 맡는데요. 이 상피 조직이, 후각 상피의 표면적이 사람의 다 50배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각에는 아주 예민하죠. 그래서 냄새를 후각 수용기를 통해 뇌로 전달하는 그 수치가 사람의 100배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감한 후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코를 어떻게 해요?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죠. 미각세포는 사람의 5분의 1 수준이고요. 단맛을 아까 가장 강하게 느낀다 그랬죠? 그리고 짠맛은 가장 약하게 느끼는 맛입니다. 네, 이제 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 그룹별 종류인데요. 세계 400여 종이 넘는 개의 순수혈통은 사람에 의해 자신들의 목적에 맞추어 개를 개량했죠. 오늘날의 개는 그 종류에 따라 체형, 체질, 성격 등이 대물림되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테리어 그룹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테리어 그룹은 사냥과 유해한 동물을 잡기 위해 개량된 종이에요. 뭐예요? 딱 보기에는 되게 귀여운 종인데 사냥과 유해한 동물들을 잡기 위해 개량된 종입니다. 성격은 끈질기고 인내심이 강해야 되겠죠, 사냥하려면. 근데 쉽게 흥분을 잘하는 스타일이나 경계심이 강해서 경비견으로도 훌륭해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흥분을 잘하는 스타일이지만 경계심이 강해서 경비견으로도 훌륭하다. 그 다음에 강한 사냥 본능으로 어린 시절부터 함께 키우면서 교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냥 본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강한 사냥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함께 키우며 교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여운 외형으로 털이 거칠고 크기가 작고 꼬리가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다 귀엽게 생겼고 털이 거칠고 꼬리가 짧죠. 그래서 웨스트 하일랜드 하이트 테리어, 불 테리어, 요크셔 테리어, 폭스 테리어 등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두 번째, 스포딩 그룹, 건독 그룹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냥감을 몰거나 사냥을 돕도록 좀 이따가 사냥을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건독 그룹, 스포딩 그룹은 사냥을 돕도록 개량된 조렵견이에요. 그래서 외형적인 특징은 주로 이제 체형이 큰 대형 견종이고요. 움직임이 매우 활발합니다.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운동량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회성이 좋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훈련시키기에 대단히 용이합니다. 또한 입을 사용하는 욕구가 강해 사물을 물거나 뜯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겠죠. 많은 운동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은 가정에서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골든 리트리버, 코카스 파니엘, 잉글리시 쉐터, 잉글리시 포인트 이런 개들이 바로 스포딩 그룹, 건독 그룹이라고 합니다. 허딩 그룹인데요. 허딩 그룹은 목양견, 목축견으로 양 또는 가축을 몰거나 보호하는 목적으로의 그런 개들입니다. 일단 양 또는 가축을 몰거나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경계심이 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능이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인에 대한 충성도가 역시 높습니다.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도그 스포츠 여기에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콜리, 보더콜리, 웰시코기 펜브룩, 잉글리시 씹독, 그
그 다음에 뭐 저먼 세퍼드라든지 셔틀랜드 쉽독과 같은 다양한 개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하운드 그룹. 이제 이게 사냥하는 개인데요. 사냥개 그룹이라고도 합니다. 하운드 그룹. 그래서 하운드 그룹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각적으로 뛰어난 그룹이 있고요. 후각적으로 뛰어난 그룹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딱 시각적으로 뛰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각적으로 뛰어나다 하면 멀리 봐야 되겠죠. 멀리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키가 커야 되겠죠. 그리고 목이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물체의 포착 능력과 추격하는 속도와 지구력이 강함. 그리고 뭐예요? 목이 길고 얼굴이 작고 뾰족한 외형이다. 그리고 키들이 다 늘씬늘씬하게 크죠. 이것이 바로 시각적 재능이 뛰어난 사이드 하운드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하운드 그룹은 시각적으로 후각적으로 두 가지가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후각적인 재능이 뛰어나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후각적이 뛰어날 리는 없겠죠. 땅을 향해서 후각적인 재능이 뛰어나겠죠. 그래서 뭡니까? 후각적인 재능이 뛰어나다는 거는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땅과 땅과 가까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 비글이나 닥스훈드처럼 다리도 짧죠. 그리고 코가 뾰족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후각적 재능이 뛰어난 센터하운드는 강한 끈기가 있고요. 다리가 짧은 외형. 땅속에 있는 사냥감을 찾기 위해 후각이 발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바로 뭐겠습니까? 아까 저희가 첫째 시간에 배웠던 18세기 중반에 찰스 다윈의 생물의 진화론에서 우리 동물들이 환경과 기후에 따라서 점점 발전되어져 갖고 변형되어져 갔다라고 되어 있죠. 진화되어졌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후각적 재능이 뛰어난 센터하운드는 바로 뭡니까? 다리가 짧고 코가 나와서 땅속에 있는 그런 사냥감을 찾기 위해 아주 특화된 품종이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 재능이 뛰어난 사이드 하운드는 이렇게 시각이니까 멀리 봐야 되겠죠. 그래서 키가 큽니다. 일단 키가 크고 그 다음에 목이 길어서 멀리 볼 수 있는 그렇게 특화된 품종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성이 좋아요, 둘 다. 그리고 우호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때론 독립심이 강해서 비협조적인 성격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사회성이 좋고 우호적인 성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냥개들을 보면 여러 마리가 같이 다니죠. 만약에 비협조적이면 자기들끼리 싸울 텐데 그렇지 않고요. 아주 단합이 잘 돼서 아주 동시에 같이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하운드, 아프칸 하운드, 비글, 닥스훈트 같은 그런 품종들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워킹그룹. 이거 워킹그룹은 말만 들어도 아시겠죠? 일하는 그룹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유익한 일을 함께하는 개고요. 주로 중대한 개근이 많겠죠. 일단 일을 해야 되니까 덩치가 일단 좀 커야 되겠죠. 끈기와 지구력, 그리고 힘이 넘칩니다. 끈기가 좋고요. 지구력이 있고 힘이 넘쳐. 딱 일 잘하려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수해야 되겠죠. 일을 시키는데 끈기가 없어서 금방 지치거나 또는 힘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지구력이 없어서 조금만 일하고 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워킹그룹은 끈기가 있고 지구력이 있으며 넘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나르거나 집을 지키거나 물건을 찾는 일 등을 잘합니다. 이런 개들에게는 충분한 운동량을 보장해 줘야 되죠. 그리고 관리가 가능한 실내외의 가정에서의 양육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피네리즈, 사모예드, 복서, 도베르만 이런 개들이 있죠. 이 복서에 대해서는 이제 뒷부분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름이 특이하죠, 복서. 왜냐면 앞발을 이렇게 들고 싸운다 해가지고서 앞발을 들고 싸우는 모습이 복서와 같다 해서 이름이 복서로 지어졌는데요. 이 뒷부분에 다시 한번 배울 것입니다. 토이그룹. 이제 말 그대로 그야말로 이제 반려견에 가장 가까운, 가장 인기 있는 그룹이죠. 첫 번째, 실내에서의 양육이 가능한 반려견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품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먼저 체형이 작고 아담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다 귀엽죠. 근데 성격은 다 틀립니다.
의외로 질투심 많은 애들이 많고요. 경계심 강한 애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격의 차이는 되게 큽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심을 가져주기를 되게 갈구해요. 그래서 사람의 관심과 관리가 많이 필요한 그룹이 토이 그룹이다. 이제 개들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개들별로 이렇게 그 특성을 저희가 따로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이 그룹이 어떤 그룹이다? 이런 실내에서 양육이 가능한 반려견의 목적, 그 다음에 체형이 아담하고 견종별 성격의 차이가 크다. 그 다음에 사람의 관심과 관리가 대단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말티즈, 시츄, 페니키즈, 퍼그, 치아와 같은 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번째 논 스포팅 그룹인데요. 비목적견이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해서 아까 앞에서 봤던 개들은 어떤 목적이 있는 개들이고, 이건 비목적견으로 순수 혈통의 개예요. 순수 혈통의 개. 그러니까 원래 태어난 그대로의 개. 다른 개들은 인간이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교배를 시키고 번식을 시키고 개량을 시킨 개라고 한다면, 이 개들은 순수 혈통의 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동반자라서 컴패니언도, 반려견 또는 가족견, 이런 개념이 됩니다. 역시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크기의 털을 가진 광범위한 그룹이다. 하지만 여기는 뭐다? 논 스포팅. 한마디로 해서 비목적견. 네, 사회적 활동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런 이런 종으로 분류한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각각의 이 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 뒷부분에서 세세하게 공부할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사냥견이 어떤 견이다, 어떤 종류가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냥견. 사냥견에는 산림의 새를 잡는 개, 호수 및 바닷가의 새를 잡는 개, 그 다음에 들짐승을 잡는 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의 새를 잡는 개의 경우는 잉글리시 코카스페니얼, 잉글리시 포인터, 잉글리시 스프링, 아메리칸 코카스페니얼, 이런 종류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호수 및 바닷가의 새를 잡는 개는 아이리시 세터, 레브라도 리트리버, 저먼 와이어 헤어드 포인터, 골든 리트리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짐승을 잡는 개는 엘크 하운드, 비글, 시바견, 바셋 하운드, 이런 개들이 있죠. 두 번째, 목양견과 목축견. 하면서 가축을 지키거나 보호하는 그런 견들이죠. 그래서 다른 동물의 위협으로부터 가축을 지키거나 모으는 능력을 이용해 훈련시킨 개입니다. 그래서 저먼 세퍼드, 보디콜리, 브리아도, 셰틀랜드 쉽도 등이 있습니다. 경비견. 경비견이 되려면 딱 세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아주 귀가 예민해서 예민한 청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경비견. 그리고 후각 또한 뛰어나야 되겠죠. 근데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본능적 경계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부각시켜 훈련시킨 개로서 강한 뭐가 요구돼요? 통제력이 요구됩니다. 강한 통제력이 요구되죠. 그래서 시바견, 세인트 버나드, 저먼 세퍼드, 도베르만, 핀셔 등 이런 개가 있습니다. 네 번째, 경찰견. 역시 경비견과 약간 비슷한데요. 사냥견에 요구되는 예리한 본능적 후각, 또한 용감한 투쟁심, 수렵 본능 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범인 검거나 수사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냥견에게 요구되는 예리한 본능적 후각, 용감한 투쟁심, 수렵 본능 등이 있어서 이거를 통해서 범인 검거나 수사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개다라고 하는 거죠. 경찰견은 반드시 훈련되어져 있는 개입니다. 복서, 도베르만, 셰퍼드, 로트와일러 등과 같은 개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마약 수사견. 경찰견을 훈련해서 후각이 보다 예민하고 머리가 좋은 개들이 주로 이제 마약 탐지견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저는 이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공항에서 마약 소지자를 잡는 거를 저는 봤어요. 제가 이제 뉴질랜드를 이렇게 딱 가는데, 경찰들이 이 레브라도 리트리버랑 같이 이렇게 저희를 싹 훑으면서 지나가는데요. 제가 바로 옆인가 그랬습니다. 딱 오더니 정말 냄새 딱 맡더니 그 앞에서 딱 이렇게 해서 신호를 줘요. 그러니까 공항 경찰들이 딱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놀란 건 뭐냐면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냄새를. 그런데 이 마약 수사견들은 보통 일반적인 개가 사람보다 몇 배 뛰어나다 그랬죠? 후각이? 약 1000배 정도 뛰어난데요. 이 마약 수사견은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견들이기 때문에 냄새를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마약 사범들이 이 마약을 불법적으로 소지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아주 머리가 예민하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되게 골치를 앓는데 마약 사범들이 가장 통과를 못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마약 수사견들이에요. 수사견들의 냄새를 이들이 체크를 못해요. 왜 그러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마약 사범들이 냄새를 맡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숨겼다라고 하는데 그 냄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사람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마약 수사견들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가장 구시대적인 것 같지만 가장 정확한 것이 바로 마약 수사견을 통한 마약 탐지입니다. 그래서 이 마약 수사견들은 아주 좋은 대접을 받죠. 맹도견. 시각장애인을 위해 훈련시킨 개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자제와 통제력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공격력이 없고 성질이 온순하겠죠. 그리고 머리가 좋은 개입니다. 그래서 레브라더 리트리버, 셰퍼드, 에어데일, 테이리어. 여기 보시면 지금 레브라더 리트리버나 셰퍼드는 계속적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훈련을 시키면은 레브라더 리트리버가 마약 수사견이 될 수도 있고 맹도견이 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순하고 머리가 좋은 개들이 주로 이제 이 맹도견으로 사용됩니다. 청도견. 이제 귀가 안 들리는 신체 장애인들이죠. 청각장애인이나 신체 부자유자의 물리적 생활과 정서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훈련시킨 개로 성질이 온화하며 반사신경 및 무엇이 뛰어나다고요? 청각이 뛰어난 개입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에도 레브라더 리트리버, 골드 리트리버, 보더콜리, 시추 등이 있습니다. 썰매견. 멋있죠. 아주 아름답습니다. 썰매견들은. 그리고 좀 늑대랑 외모가 좀 비슷하죠. 그리고 털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하의 날씨에서 썰매를 끌려면 강인한 체력과 체온을 보호해주는 털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영하의 지방에서 썰매를 끌도록 훈련받은 개로서 첫 번째, 강인한 체력은 반드시 필수겠죠. 그리고 주인의 말을 잘 듣는 통제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개들이 사방팔방으로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주인의 말을 듣는 통제력이 필요한 개이다. 그래서 알래스카 말라무트, 시베리안 허스키, 사모예드 이런 개들이 바로 썰매견으로 분류가 됩니다. 구조견. 조난자 및 사고자의 구조 또는 실종자의 흔적을 찾기 위해 뭐가? 청각과 후각이 뛰어나도록 훈련받은 개입니다. 그래서 뉴파운드랜드, 세인트 버나드 같은 개들이 여기 구조견에 속해 있습니다. 네, 개 체형별 분류. 개 체형별로는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견의 이제 첫 번째 말티즈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부터 좀 자세히 개들의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티즈는 첫 번째 지중해의 몰타에서 유래된 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왕실과 귀족에게서 대단히 인기가 있었던 개인데요.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티즈가 기질이 강하고 아주 튼튼한 스페니얼 종입니다. 아주 튼튼하고 기질이 강한 스페니얼 종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티즈 하면은 이 겉털 순백색의 겉털이 너무나 귀엽죠. 근데 이 겉털 안에 원래 개들은 속털이라는 게 있어요. 겉털과 속털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말티즈는 속털이 없습니다. 그리고 헛짖음이 있고 아이들에게 좀 대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필요한 그러한 종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응성을 잘 부리죠. 주인한테는 응석을 잘 부리고요. 애교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날 외환견 시장에서 말티즈가 아마 가장 인기 있는 품종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리고 경계심이 높아 집을 잘 지키는데요. 아주 작은 소리에도 짖기를 잘하죠. 그래서 옆에 집에서 이 말티즈의 짖는 소리 때문에 막 싸움도 일어나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두 번째, 치와와입니다. 치와와는 멕시코의 테치치라고 하는 품종에서 유래된 개인데요. 점점 소형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요 치아가 됐는데요. 옛날에 저희 집에 치아를 키웠었던 그 치아가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치아가 정말 이게 귀엽습니다. 그리고 추위를 많이 타다 보니까 주인 품에 이렇게 잘 안겨요. 그리고 의외로 적은데도 불구하고 운동량이 적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강한 애착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항상 딱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와서 딱 안기는 게 이 치와와입니다. 그리고 질투심과 승부욕이 대단히 강하죠. 질투심과 승부욕이 대단히 강합니다. 세 번째, 페키니즈라고 하는 개인데요. 티베트의 라사 압소라고 하는 개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티벳의 라사 압소라고 하는 개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중국에 상주하던 영국군이 철수하면서 이 개를 이제 영국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페키니즈라고 하는 이 개의 이름은 뭐냐면 북경을 상징한다는 의미입니다. 북경을 상징한다는 의미로 페키니즈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졌고요. 고대 황실에, 중국 황실에서 초계를 받던 그런 반려견입니다. 주인과 가족에게는 상당히 충성스럽고요. 외부인에게는 경계심이 강해서 경비견으로 상당히 적당하죠. 그게 딱 보기에도 우아하죠. 우아한 기품이 있고요. 독립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용감하고 상당히 호전적이에요. 호전적. 그래서 이 독립심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이어 가지고요. 훈련시키기가 좀 어려워요. 자기중심적이어서 이렇게 반려견으로서 훈련시키기가 사실은 좀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반려견입니다. 그 다음에 시추. 국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인기 있는 그런 품종이죠. 위에 있는 이 페키니즈와 라사 압소를 교배시킨 품종이 바로 시추입니다. 이 시추라는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딱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기가 그 사자 있죠, 사자. 사자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 시추라는 의미는 뭐냐면 중국어로 사자라는 의미예요. 사자. 그리고 이제 애교가 많아서 아이들과 되게 잘 어울리죠. 그리고 눈치가 빨라서 되게 빠르게 반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주인 외에는 잘 안 따르는 새침대기예요. 이거 딱 주인만 따릅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예뻐 죽죠. 이게 반려견을 키우다 보면 이게 묘한, 사람들도 질투심을 느끼는데요.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 아무한테나 가서 막 안기고 그러면은요, 겉으로는 웃어요. 속으로는 질투가 납니다. 아니, 저것이. 그런데 또 의외로 나 외에 다른 데는 안 가면은요, 되게 민망해하고 좀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되게 속으로는 뿌듯해 합니다. 저 반려견이 나만 따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해 하는데요. 요 시추가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시추가 뭐냐면 주인 외에는 잘 안 따릅니다. 그래서 주인 외에 다른 사람들한테 잘 안 가죠. 그리고 이렇게 털이 많은데 시추가 털이 있는데 잘 안 빠져요. 털이 잘 안 빠져서, 그리고 냄새도 털에서 냄새도 잘 안 나는 종입니다. 이게 시추가 냄새도 잘 안 나는 종이어서 가정에서 기르기에 아주 적당하죠. 시추 하면은 뭡니까? 주인 외에는 잘 안 따른다. 그리고 사자머리다. 요거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퍼그. 퍼그는 어떻습니까? 딱 보기에도 중국 품종 중에 가장 온순하고 느긋한 성격이다. 사람도 되게 보면 느긋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온순합니다.
역시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이 퍼그라는 개도 되게 느긋느긋합니다. 그리고 온순해요. 가장 온순해요. 그리고 머리가 몸에 비해서 크죠. 그리고 이제 들창코와 요 주름이 이 전매 특허입니다. 요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예뻐하죠. 너무 귀여워합니다. 더위에 약하고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쉽게 비만이 되는 그런 단점은 있죠. 여기 보시면 털이 되게 짧죠. 털이. 근데 되게 부드럽습니다. 털이. 그리고 이게 딱 실제로 보면은요, 이게 털에서 광택이 나요. 털 색깔은 은색, 앵두색, 검은색, 황금색 등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6번째 파피용. 파피용은 스페인에서 유래된 이름인데요. 이 귀가 나비처럼 생겼다 해서 이 나비라는 이름에 파피용의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16세기에 왕실의 여인과 귀족한테 상당한 사랑을 받았던 품종이고요. 근데 이제 작고 이렇게 나약해 보이지만 기온 변화에 아주 적응을 잘해요. 그리고 질병에도 강합니다. 기후 변화에 적응도 잘하지만 질병에도 강해요. 질병에도 아주 강합니다. 근데 추위에는 약해요. 질병에는 강한데 추위에는 약합니다. 그리고 저항력이 기온 변화에 적응을 잘하고 기온의 저항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쾌활하고 명랑하죠. 그리고 책임감과 충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반려동물과 사회성이 좋아가지고요. 다른 반려동물과 금방 친해집니다. 친화력이 상당히 강한 개가 이 파피용이라고 하는 개죠. 요크셔 테리어. 애완견 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개를 치면 요크셔 테리어, 말티즈, 치아와 등이 있었는데요. 요크셔 테리어. 생긴 건 상당히 귀족처럼 생기고 멋있게 예쁘게 생겼죠. 그런데 의외로 영국의 탄광지대에서 쥐등 설치류를 잡기 위해서 사육되었던 개예요. 되게 딱 외모만 봤을 때는 왕실에서 길러졌을 개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영국 탄광에서 쥐나 설치류 등을 잡기 위해 사육되었다. 그리고 이 요크셔 테리어는요, 블랙 앤 탄 테리어 플러스 스카이 테리어, 이 두 개가 교배돼서 생긴 것이 바로 요크셔 테리어입니다. 청각이 발달돼 가지고요, 경비견으로도 대단히 우수합니다. 응석을 대단히 잘 부리죠. 근데 간혹가다 주인에게 심술궂은 장난을 잘 쳐요. 주인에게. 워낙 이제 이 털이 길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빗질은 꼭 해줘야 됩니다. 자, 닥스 훈트. 딱 발음해서 어디 이름이 딱 어디가 떠오릅니까? 독일이죠, 독일. 독일에서 유래된 품종으로 원래는 이제 오소리 사냥용이었습니다. 오소리 사냥용으로 개량된 그 품종이죠. 오소리 사냥용으로 사용되었던 품종입니다. 일단 다리가 짧고 긴 몸이지만 사냥이 적합합니다. 딱 보니까 뭐였죠? 다리가 짧고 코가 뼈쭉 나왔어요. 후각이 뛰어나다라는 소리죠. 후각이. 그래서 땅에 있는 냄새를 맡고 오소리들을 주로 사냥을 했었습니다. 주인의 말을 잘 이해하고 부침성이 좋아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단점이 쉽게 물고 짖음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쉽게 물고 막 짖어요. 그래서 또한 배변 습관들을 위해서 훈련이 꼭 필요한 개 중에 하나입니다.
좀 잘 짖고 잘 물죠. 그리고 배변 습관이 이렇게 좀 길들이지 않으면 훈련을 기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개입니다. 아홉 번째, 미니어처 닥스훈트. 독일에서 소형으로 개량된 품종이겠죠. 닥스훈트에서 소형으로 개량된 품종이고요. 충성심이 역시 높고 사냥견이나 경비견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특징은 아까 닥스훈트랑 비슷하죠. 다리가 짧고 몸통은 길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니어처 핀셔. 19세기까지 미니어처 핀셔는 독일이나 19세기까지 독일이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주로 쥐를 잡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쥐를 잡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그 품종입니다. 다리와 몸집이 길고 외모가 상당히 뛰어나죠. 다리를 높이 들고 걷는 모습이 아주 경쾌합니다. 영리하고 용감해서 주인을 상당히 잘 따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경계심이 강합니다. 경계심이 강합니다. 1935년도 그 시카고에서 전람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 미니어처 핀셔가 1935년 시카고에서 이제 전시회에서 대상을 수상합니다. 그 후 이제 가장 인기 있는 품종 중에 하나가 됐죠. 이 기질이 이 소형 미니어처인데도 불구하고 대형견 같은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대형견, 큰 개들처럼 같은 기질이 있어서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되게 용맹해요. 되게 용맹합니다. 그리고 침착해요. 이 미니어처 핀셔가. 열한 번째, 미니어처 슈나우저입니다. 미니어처 슈나우저는 슈나우저 플러스 아펜 핀셔. 핀셔를 이렇게 교배시킨,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푸들까지 해서 교배시킨 그런 만든 아주 작은 종입니다. 독일에서 소형화로 개량을 시켰고요. 독일에서 초기에는 이제 농가 경호나 쥐나 해충을 퇴치하는 용도로 이제 개량된 품종입니다. 털이 거칠고 좀 길죠. 그리고 여기 가장 특징은 뭡니까? 여기 있는 우상 같은 눈썹이 특징이죠. 큰 소리와 무는 습성이 발달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게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키우기에는. 그리고 이제 이 개 기질은 되게 활동적이에요. 활동적이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건강해 보이고 민첩합니다. 민첩. 그 다음에 이제 명랑하고요. 사교적이에요. 되게 명랑하고 사교적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아주 충성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아까 여기 보면은 이제 무는 습성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무는 습성. 그래서 가정에서 유아가 있는 가정은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유아가 있는 가정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12번째, 비글. 사냥용 개로서는 가장 작은 품종인데요. 주로 이제 영국 왕실에서 토끼 사냥용으로 주로 이제 주로 이용되었죠. 그 다음에 청각과 모청이 크기에 비해서 몸짓에 비해서 이 목청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이 개의 별명 중에 하나가 초원의 음악가예요.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사냥을 딱 나가면은, 사냥을 나가서 이제 토끼나 이렇게 뭐 작은 이제 짐승들을 발견했을 때, 이 동시에 개들이 이렇게 딱 울어가지고 그 위치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울음소리로 위치를 알려주죠. 울음소리로 그 사냥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개입니다. 매우 건강하고 사교적이에요. 사냥용이다 보니까 이제 후각이 되게 발달됐겠죠. 예. 비글은 후각이 발달됐고요. 그래서 이게 후각이 발달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마약 탐지견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훈련시키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훈련시키기가 까다로워서요. 가정견으로는 조금 적합하진 않아요. 가정용으로는. 그러니까 훈련시키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13번째, 캐빌리어 킹 찰스 스패니얼. 캐빌리어 킹 찰스 스패니얼입니다. 이 개는 1920년에 미국인 로스웰 엘드리지가 킹 찰스 스패니얼을 모델로 해서 5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1925년에 개량에 성공한 품종입니다. 킹 찰스 스패니얼을 모델로 해서. 그래서 캐벌리어 킹 찰스 스패니얼이라는 이름을 쓰죠. 주둥이가 길죠. 그 눈과 코 사이가 깁니다. 그리고 주인을 잘 따르고 상당히 우호적인 성격이죠. 그 다음에 깔끔하고 활동력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가 근친교배를 많이 시켰어요. 근친교배를 많이 시켜서 치명적인 심장질환 발생률이 높아요. 심장질환 발생률이 높고, 그래서 입양할 때는 반드시 여러 세대 전에 그 병력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 세대. 여러 세대 전에 병력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산책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샴푸 후에 여기 귀가 이렇게 많이 덮여 있잖아요. 여기 귀가 털로. 그래서 면봉으로 귀 속을 잘 닦아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진물음이 생겨서 큰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샴푸 후에는 반드시 면봉으로 귀 속을 잘 닦아줘야 된다라는 거. 아메리칸 코커 스패니얼. 주인에게 상당히 순종적이어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사냥견으로 아주 적합합니다. 또 얌전한 성격이에요. 성격이 되게 얌전합니다. 그래서 반려견으로 아주 적합합니다. 열다섯 번째, 여우처럼 생겼죠? 포메라니안. 폴란드 포메라니아라에서 유래가 된 그 품종입니다. 털은 직모고요. 아주 우아하게 생겼습니다. 딱 사진만 봐도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죠. 그리고 호기심이 많아요. 아주 호기심이 많고 애교도 많아요. 그래서 반려견으로서 참 인기가 있죠. 초기에는 이 포메라니안이 초기에는 목양견이었어요. 목양견. 초기에는 목양견이었다가 요즘은 이제 반려견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재패니스 칭. 중국 품종인데요. 신라가 732년에 일본에 선물한 개입니다. 그래서 일본 왕실이나 제후들이 주로 좀 많이 키웠죠.
그 보통 그냥 재패니스 칭이 아니라 칭이라는 이름으로 애칭으로 많이 불립니다. 칭. 털이 길고 부드럽죠. 친교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다른 개들과도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차분하죠. 이 칭이라고 하는 이 개는 잘 까불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귀찮게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개는 일본 최초의 세계 공인개입니다. 일본 최초의 재패니스 칭이라고 하는 이 개가 일본 최초의 세계 공인개입니다. 그리고 이 털 손질에, 이 털이 워낙 복실하기 때문에 털 손질에 좀 주의를 주셔야 되고요. 매일매일 산책을 시켜줘야만 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네, 이제 중형견을 보겠습니다. 중형견 첫 번째, 셰틀랜드 쉽독. 콜리와 똑 닮은 외모를 지녀서요, 꼬마 콜리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있습니다. 꼬마 콜리라고 하는 별칭이 있고요. 스코틀랜드의 그 셰틀랜드 섬의 출신인데요. 보통 이거는 이제 이 셰틀랜드 쉽독은 목양견으로 주로 이제 이용됐었습니다. 그래서 영리의 경비견으로서 이제 안성맞춤이고요. 양과 크기가 좀 비슷합니다. 요즘은 얌전해, 이 셰틀랜드 쉽독이 얌전해서 아이 있는 가정에 가정견으로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두 번째, 잉글리시 셰터. 잉글리시 셰터는 16세기 후반 스페니얼 종을 개량한 겁니다. 스페니얼 종을 개량한 것으로 기초로 해서 변형이 되어 오늘날까지 좀 이른 건데요. 일단 날렵하다는 의미로 셰터라 명명했어요. 날렵하다라는 의미로. 그리고 기소 본능이 낮아 어릴 때부터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순한데 또 장난도 치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서 또 뭐가 있냐면은 애교도 많습니다. 애교. 그래서 잘 짖는 그런 견이죠. 그래서 온순하고 장난도 잘 치고 애교도 많다 보니까 요즘은 가정견으로서 인기가 있어요. 가정견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기복이 심한 산악지대 같은 데에서 사냥견으로도 상당히 적합합니다. 또는 물가의 오리나 기러기, 사냥이도 알맞아서 이게 사냥견으로도 적합하고 가정견으로도 적합한 아주 훌륭한 견이죠. 또한 추위에도 상당히 강합니다. 이 개 같은 경우는. 잉글리시 포인트. 사냥개의 모범 품종으로 교배가 됐고요. 활동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식사량이 상당히 많죠. 사람을 너무 잘 따라가지고요. 경비견으로서는 부적합합니다. 경계심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경비견으로는 부족하다. 아이리시 셰터. 이 개는 사냥감을 발견하면 딱 엎드린다 해가지고서요. 엎드린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아이리시 셰터입니다. 원산지는 아일랜드예요. 아일랜드. 원산지는 아일랜드고요. 붉은 털색 덕분에 레드 셰터라고도 불립니다. 화려한 외양으로 반려견으로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고 체력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 아이리시 셰터는 장난을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합니다. 장난치기 좋아하고요. 놀기를 좋아합니다. 이 아이리시 셰터는 가족이라도 잘 놀아주지 않으면 잘 안 따라요.
그래서 강아지 때부터, 어렸을 때, 새끼 때부터 이 알맞게 놀아줘야 하는 그런 훈련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게입니다. 아무리 주인이라도 놀아주지 않으면 잘 안 따른다. 그리고 성격은 사냥개답게 아주 예민하고 정열적이에요. 예민하고 정열적. 그런 반면 고집이 세고 자립심도 강합니다. 고집이 있고 자립심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